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법률행위 내용에 있어서 유효 요건, 확정 가능 적법 타당, 그리고 그 확정과 관련돼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그 해석까지 했죠. 자, 이제는 당사자의 요건,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적인 요건,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대한 요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자, 의사표시에 관한 이제 효력 요건이 나옵니다. 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합쳐져 있는 의사와 표시를 의사적 요소와 표시적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법률행위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렇게 보았는데요. 자,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이제 일치를 했을 때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죠. 자, 일반적으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할 수가 있어요. 자, 불일치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표시된 대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럼 표의자, 상대방은 보호가 되지만은 표의자는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하게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의사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 우리 법은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없으면 무효다. 또 뭐 의사능력, 행위능력도 마찬가지죠. 행위능력과 관련돼서도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표시에서도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합니다. 불일치했을 때 이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이때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 일부러 표의자 스스로 그 의사와, 진정한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행위를 일부러 이렇게 이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죠. 일부러 알면서 의사표시를 불일치한다는 걸 알면서 일부러 자기 의사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거죠. 알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행위, 이것을 우리는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허위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의사와 다르게 허위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허위표시라고 해요. 자, 이런 허위표시는 다시 또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요, 상대방과 짜지 않고 단독으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단독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표시를 함에 있어서요, 상대방과 짜고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과 짰다 이것을 우리는 법에서는 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짜고서 허위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통정 허위표시라고 해요. 통정 허위표시.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허위표시 그러면요, 이 통정 허위표시를 주로 의미를 하고요. 단독의 허위표시는 이런 통정 허위표시, 그 허위표시와 구별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 진이 아닌,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닌 의사표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는 뭐, 진이 아닌 표시, 또는 또 비진이 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줄여서 그냥 비진이 표시 이렇게도 표시하고요. 또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나의 진정한 의사는 따로 두고 표시를 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심리, 의사는 따로 두고 따로 이쪽에 보유해 두고 유보해 두고 보유, 유보 동일한 의미예요. 표시를 했다라고 해서 심리, 유보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허위표시 그러면은 이제 통정 허위표시만을 의미를 합니다. 통정 허위표시를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됐을 때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요. 그랬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 민법 107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 통정 허위표시가 됐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의사표시가 불일치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우리 민법 108조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표시된 내용이요. 나의 의사와 다르게 지금 표시되고 있다는 걸 모르면서 하는 의사표시 우리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잠깐 보았던 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우리 법에서 이런 경우는 109조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효력이 어떻게 되냐.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내용으로서 세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하나는요. 자,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의사표시는 일치해요. 일치하는데 문제는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떤 개입에 부정한 개입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요.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표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요. 자, 이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요. 자, 이러면은 의사표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효하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불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이런 것도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민법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도 없어야 된다. 만약에 의사표시가 불일치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완전하게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요. 자,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의사표시에 이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자,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달해야 되겠죠.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나아가서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은요,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비정상적 의사표시. 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정확한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일정한 효과가 인정되면 되는데요. 문제는 다음 달라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불일치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한편 해가지고 있죠. 그 다음 달락 보시면 한편 사기나 강박에 그 표의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거죠. 예, 두 번째 이런 것이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안에서 민법 해가지고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는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의 요건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도달 세 번째보다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자, 이 보시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는데요. 요 내용은 여긴 정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내용입니다. 공부할 내용인데. 자, 그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요. 주로 우리 의사표시와 관련된 요건은요.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로 이 두 가지를 말한다. 비정상적 의사표시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자, 이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첫 번째 양가 1번 보시면은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요. 특히 이제 요거예요. 의사표시 불일치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의사주의가 적용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사가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이 사람이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라고 이 사람한테 인지하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식으로 인지를 했어요. 표시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합니다. 혼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하고 혼인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쓰는데 잘못 써가지고 표시가 잘못해서 딴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됐어요.
이런 경우 뭐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요. 전적인 의사주의가 적용돼요. 즉 의사에 의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무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의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항상 의사대로,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라는 거. 진정한 의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가족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고, 양가를 2번 보시면 공법상이에요. 공법상. 자, 공법상 또 소송법상이에요. 소송법도 공법입니다. 소송법도 법원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와 국가와의 생활관계는 이제 공법이 되는 거죠. 소송법도 내가 법원에 가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요. 소송행위도 공법이 됩니다. 자, 소송법상 이런 법률행위는요. 공법상, 소송법상 법률행위는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명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표시주의가 적용돼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표시주의. 다시 말해서 내가 1번에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2번에 투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2번 표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명확함이 생명이니까요. 따라서 표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법상, 소송법상에는 항상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 표시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표시대로 유효하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적용이 안 돼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나 공법상, 소송법상 법률행위는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안 되고 가족법상, 공법상 법률행위는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된 대로.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전제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149페이지에 2 보시면 의사표시 불일치에서 가장 먼저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는 거죠. 진위 아닌 의사표시. 자,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요. 자, 우리가 개념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바로 개념이 됩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은 자, 의사표시가 존재하는데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의 보시면은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가 표의자의 진위와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것을 알면서죠.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비진위 표시, 심리유보 이렇게 하는 거죠. 얘가 있죠. 갑이 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금시계를 증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시계를 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과 짠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지금 거짓말, 허위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진위 표시라고 해요. 근데 비진위 표시와 관련돼서요. 밑에 있는 네 번째 줄 보시면 진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 개념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진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진이 아닌 표시, 비진이 표시 때 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의사라는 것이 뭐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심적 효과의사. 그러니까 비진위 표시라는 것은요, 이 의사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표시 행위가 이루어졌지만 그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의 흠결 이렇게도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불일치라는 것은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 의사의 흠결이 있다는 거죠. 의사의 흠결. 표시 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진이라는 것은 의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 효과, 어떠한 효과,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겠다. 어떤 법률 효과, 그러니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심의 어떤 의사가 없었다는 거죠. 표시행위에 대한 내심의 의사가 없었던 걸 의미하는 겁니다. 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진이란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표의자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으로 바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그 의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사기 강박에서 나오는데요. 자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X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진정한 의사는요. 이것을 한 20억은 받고 10억은 받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사였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쳐가지고요. 자, 이 토지는 조금 있으면은 그린벨트로 묶일 수 있는 토지다. 자, 발표만 하는데 곧 있으면 발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린벨트로 묶여버리면요.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을 우리는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엄청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리면요. 이것이 뭐 1억까지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이 토지가 꼭 필요해서 내가 좀 살려고 하니까 내가 5억에 살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런데 그린벨트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고 하면서 사기를 친 거죠. 사기를 쳤더니 갑이라는 사람이요. 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봤더니 쭉 하다음에 정말로 그린벨트로 이제 사기에 넘어가지고 그린벨트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을 것 같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10억은 받고 싶었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지금 5억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지금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5억이라도 팔아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5억에 팔 의사를 가지고 5억에 팔겠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표시행위를 5억이라고 표시했는데 이 5억에 표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거죠. 이 사람 5억에 팔 생각을 가지고 5억에 팔겠다고 지금 표시를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5억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해서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기에 의해서 갑은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의사표시는 어떻습니까? 의사표시는 일치한 거죠.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었던 거죠. 물론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사기나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의사표시는 불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의사표시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텐데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가 항상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버리면 애초에 이것은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흠결, 의사표시의 불일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기 강박에 대한 의사표시는 이 사람의 의사, 진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진의 그러면 이런 의사를 말해요.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10억과는 불일치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진정한 의사는 외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얼마에 팔겠다라는 의사, 이것이 바로 의사가 됩니다. 그 효과에 대한 의사, 이건 의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이라는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밑에 다음 단락 보시면요, 이렇게 뭐 사줄 생각도 없이 사주겠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비진입 표시가 주로 문제되는 것은요, 주로 근로관계와 관련돼서 근로관계의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주로 많이 문제가 되지, 현실에 있어서 비진입 표시가 많이 문제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이런 것이 소송으로 가는 일까지는 그렇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죠. 뭐 금시계를 사주겠다. 사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것들이 비진입 표시인데, 자,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툼이 문제 생기는 것은 근로관계 소송, 여기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진입 표시가 됐을 때 그 효과인데, 효과를 알기 전에 먼저 요건을 보죠. 비진입 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의사표시는요,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바라는 의사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청첩장을 준다든지, 여러분들에게 뭐 출석을 부른다든지, 이것은 어떤 법적 효과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효과, 권리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의사, 이런 것만을 우리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뭐 사교적인 농담, 뭐 배우의 뭐 대사, 이런 것들은 어떤 법적 효과, 권리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권리를 변동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방가로 2번 보시면 넘겨서 표시와 진이라는 건 의사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불일치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고. 이전 점에서 이제 착오와 구별이 되는 것이고, 왜 이런 비진입 표시를 했느냐, 이런 연유, 동기 이런 것들은 불문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효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이런 거 보죠. 갑과 을 사이에요. 시계를 사주겠다. 그러니까 증여의 의사를 했습니다. X 물건에 대한 증여의 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의사는 뭐였습니까? 어땠어요?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표시는 증여하겠다라고 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자, 스스로 알면서 불일치한 의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일단,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잖아요, 이것은.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자, 을이라는 사람은, 그래? 고맙다라고 해가지고요, 네가 고맙다. 직여할 의사를 표시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먼저, 이제 효과와 관련돼서요, 이제, 먼저 첫 번째, 당사자 간의 효과가 나오죠. 당사자 간 효과. 자, 당사자 간의 효과에 있어서는, 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면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어떻습니까?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원칙은 표시대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유효. 효과가 발생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 간의 효과에서 1 보시면 원칙에서요. 자, 비지인 표시는 그 의사표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거죠. 비지인 표시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 사례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위 사례에서 사줄 생각이 없이 사주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사줘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자, 그러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일단 보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의자는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표의자는 손해를 보겠지만 일단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의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라면요. 상대방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상대방에 만약에 갑에게 이런 의사, 증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상대방이 악이. 자, 악인 경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진정한 의사가 증여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을을 보호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또 나아가서요. 또는 과실이 있어요. 과실이라는 건 몰랐다라고 하더라도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또 잘못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호에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무효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표시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표시행위가 무효가 된다.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예외해가지고요. 만약에 상대방의 그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표시행위는 무효다라는 거죠. 무효다. 자, 그러면 일단 무효는 어떻습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갑이 되겠죠.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갑이 무효를 주장하겠죠. 그래서 무효는 항상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그럼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요. 자, 뻔히 알았을 경우에는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을이 뭐 손해볼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과실만 있었을 경우에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다. 나는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이 손해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갑이 어떤 물건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들떠 있을 것이고요. 또 시계 준다고 하니까 시계줄도 좀 사놓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요.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효가 돼서 시계를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는 손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뻔히 알았을 때는요. 그 사람한테 뭐 손해배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과실이었을 때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뭔가 좀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과실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럴 때 무효가 됐을 경우에 이때 그러면은 무효가 돼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표의자에게 그 불법행위 너 때문에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법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례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것까지 인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됐다라고 해서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 부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시면 비진입 표시 무효와 표의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점유와 관련돼서 유효가 됐을 때, 자, 유효는 어떤 경우입니까? 유효는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선의이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으면 이때는 이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만 결국 유효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유효다는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효가 됐을 경우에는 유효가 돼 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은 유효가 되니까 보호가 받잖아요. 보호를 받기 때문에 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됐을 경우에만 이제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부동산이라고 해보죠. 부동산. 주로 이제 동산보다는 이제 부동산의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자, 갑이 을에게 X 물건을 넘겨줄 증여의사가 없이도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를 해서 을이라면 승낙을 해가지고요. 증여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 다음에 승낙을 해서 등기까지 해줬다고 해보죠. 등기. 그러니까 등기까지 해줬어요. 자, 등기까지 해준 상태에서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병한테 팔았을 때를 생각해보죠. 그러면 이제는 비진입 표시는 갑이 을에게 있기 때문에요. 갑과 을, 비진입 표시에 있어서의 그 표의자와 상대방 사이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제3자와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3자. 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제 제3자에 대한 효과예요. 제3자. 이제 병에 대한 효과가 되겠죠. 자, 만약에요. 자, 보죠. 갑과 을과의 비진입 표시가 만약에 유효가 됐을 때, 원칙으로서 유효가 되면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겠죠. 자,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니까 소유자로부터 병이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병은 어떻습니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병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효과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넘겨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요. 징여를 했는데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효가 됐을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무효가 됐을 때죠. 유효가 됐을 때는 을이 소유자가 됐으니까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건 뭐 제3자를 뭐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니까요. 근데 이 징여가 무효가 됐을 때요. 죄송합니다. 자, 무효가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무효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징여가 무효가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등기도 따라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요, 징여가 무효이니까 등기가 무효가 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면요, 갑이 소유자가 됩니다. 비록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은 어떻게 됩니까? 병은 이게 무효였을 경우에, 등기도 무효였을 경우에 이 병은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겠죠. 못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될 텐데, 자, 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등기만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요. 근데 등기를 물고 샀는데 당연히 우리 소유자인 걸로 알겠죠. 근데 이것이 무효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모르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등기에는요, 공신력 이런 게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물건 이야기할 때, 부동산, 동산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했어요. 비록 등기되어 있는 것을요, 신뢰하고 샀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된 걸 신뢰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없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래 안전이 깨지게 되겠죠. 우리는 물건을 살 때 혹시 을이라는 사람이 비진입 표시로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닌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거래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신속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 사람이 보호가 안 돼야 되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이 을 앞으로 이 무효인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갑도 잘못이 있었죠. 갑이.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갑이 잘못이 있었잖아요. 갑이 애초에 비진입 표시를 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갑이 잘못이 있었던 거죠. 비진입 표시를 했다라는. 따라서요, 비록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만약에 이 제3자 병이 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오는 행위가 비진입 표시에서 넘어와서 이것이 무효이고, 그러니까 을이 악이나 과실이 있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등기도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선이었을 경우에는요,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갑은 원래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병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병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병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효인 것으로 취급이 되고, 유효인 것으로 취급되니까 을은 소유자로 취급이 되고, 소유자로 취급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자에 대해서는 자, 무효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유효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효였을 경우에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제3자가 선이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 주장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무골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 갑이 잘못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희생시키더라도 병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다만 이때 병이 이것이 무효라는 걸 알았을 때요. 악의자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호 안 되고요. 선이었을 때만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선이라는 개념은요, 비록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법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몰랐다면, 선이자였다라면은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의는요, 추정을 합니다. 일단, 병은 어떻게 돼요? 등기를 보고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사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몰랐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줘요.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병이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가 선이었다는 걸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갑이 그 물건을 돌려달라고, 이게 무효였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한다라면은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죠. 자,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비진입 표시 무효죠. 자, 무효를 유효인 경우는 상관없지만 그 무효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선이라는 의미, 제3자의 의미,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따라서요, 맨 밑에 보시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렇게 무효가 되지만은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효로 취급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무효는 일정한 자에게는 이렇게 유효로 취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상대적 무효. 그래서 다음에 있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정 허위 표시와 일치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편의상 이제 통정 허위 표시를 설명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사이 적용 범위에 있어서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자, 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같은 경우는요, 표시된 대로 일단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예외의 규정이 적용될 소지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표시된 대로 항상 유효하게 돼버리겠죠. 또 반가리 2번 보시면 기타 적용범위 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비진입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표시됐을 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근데 대신에 또 공법상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공법상 행위는.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5번 보시면요, 이제 유추 적용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자, 대표권 남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뒤에서 대리권 남용을 또 다룰 텐데요. 이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이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가 돼요. 자, 요 내용은요,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이 생겼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있어서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과 가장 유사한 규정이 보니까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더라 이거죠. 자, 예를 들면요, 갑 법인에 있어서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자예요. 자, 그러면 갑 법인을 대표해서 A가 대표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갑 법인 24A 해가지고요, 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인 행위가 된다는 거죠. 자기의 또 이사가 대표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법인을 위한 것처럼 표시해서 법률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습니까? 법인 행위가 되는 거죠. 법인 행위. 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 A는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법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는데 이것이요. 법인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횡령하기 위해서, 착복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랄지 제3자를 위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거죠. 자기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대리권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 대리권 남용은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요.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긴 하지만은 자기 자신, 대리인 자신이라든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남용이 됐을 때는 어떤 법률관계를 보죠. 이런 남용은 특별히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의 의사는요, 자기를 위할 의사였어요. 그러나 표시는 어땠습니까? 표시는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표시를 했어요? 법인을 위하는 것처럼 표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거죠. 불일치해요. 자, 그런데 일부러 A는 어떻습니까? 이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행위를 일부러 알면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습니까? 비진입 표시와 비슷하다는 거죠. 구조가. 따라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추 해석을 해가지고요. 유추해가지고. 자, 비진입 표시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백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미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이런 비진입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갑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권 남용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에 대해서 효과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뭐 을은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빌린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사라는 사람은 갑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또 대표기관의 어떤 법률행위를 통해서 을이 손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을은 빌린 돈,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이 사람이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제 우리가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대리권 남용,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한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또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진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데 이것만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명의 대여를 한 경우에, 자, 명의 대여. 자, 명의를 함부로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랬을 때의 법률 관계인데요. 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A은행에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한도, 신용 한도가 초과돼가지고 은행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갚을 생각이 있지만 자기는 더 이상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 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요. 야, 네 명의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명의로 돈 좀 빌리라는 거죠. 빌리자. 그럼 내가 돈은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거죠. 돈은 내가 갚을 테니까 네 이름으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주면서요.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A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갑이 가져가겠죠. 갑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돈 갚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갑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을은 돈을 갚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갚을 생각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의 의사는 없었지만은 어떻습니까? 표시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갚겠다고 채무자 이름으로 자기가 표시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비진입 표시가 돼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한다. A죠. A라는 사람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이와 관련돼서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명의를 빌려줬다라는 것은요. 명의를 빌려줬을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갑이 못 갚게 되면 자기가 대신 갚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도 있었던 걸로 봅니다. 친구가 빌리는데 만약에 그 신용한도가 초과돼서 내 이름을 빌려줄 때는 못 갚게 되면 내가 갚겠다는 의사도 있는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표시행위에 해당하는 의사가 존재하는 걸로 취급합니다. 존재하는 걸로. 따라서 어떻습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관계 사정을요, A가 알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는 을에게 이건 비진입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A는 을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비진입 표시가 됐을 때는 A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을은 A한테 돈 갚을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판례는요, 이렇게 명의를 대유해 준 사람은 명의를 대유해 줄 때는 그 책임도 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옆에 있죠.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의 주체 의무자로 서명 날인했을 경우에는 은행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유효다라는 거죠. 비진입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을이 대출 책임을 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것이 주로 이제 그 비진입 표시와 관련돼서 근로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자, 요 내용이에요. 자, 갑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A, B, C, D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뭐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자, 회사에서는요, 이 근로관계는요, 함부로 해고를 못 합니다. 노동 이 사람 근로자들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요,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해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해고라는 것은 이제 고용을 해지하는 것이죠. 해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는 못해요. 그러나 A라는 사람이요,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는 당연히 면직이 되겠죠. 스스로 사직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마음대로 해고를 못하니까요, 군기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다 사직서, 일괄 사직서를 내라고 했어요. 군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A라는 사람이 고민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직서 내가지고 만약 사직서가 수리돼 버리면 나만 면직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사직서 수리 안 하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 사직서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만 또 안 내면 나만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사직서를 냈어요. 사직서를 냈더니 갑이라는 사람이 A 것만 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A만 면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 효력이, 이 사람의 면직 효력이 발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요. 자, A는 어떻습니까? A는 주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A는 지금 사직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없다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는. 전혀 없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느라고요. 회사에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거지. 계속 회사 다니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직하겠다라고 어떻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 되겠죠. 표시를 했습니다. 불일치해요. 자, 불일치한 의사를 A라는 사람이 스스로 알고 하는 거죠. 자기는 사직의 의사가 없어요. 사직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직의 의사를 표시를 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진입 표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직의 의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면직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는데 문제는 갑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강요를 한 거잖아요.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갑은 충분히 알았겠죠. 적어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의 사직의 의사는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직 처리했기 때문에 면직 처리한 것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사용자의 지시 강요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낸 경우, 자, 지시 강요에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사직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또 똑같은 내용이요. 바로 회사 경영방침,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경영방침에 의해서요, 사직원 제출 후 퇴직 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퇴직하기 싫은데 퇴직금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강제로 퇴직을 시킨 다음에 재입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퇴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직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의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비진입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도 회사가 어떻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자기들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이 퇴직의 의사 표시 이것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밑에는 구별해야 될 것이 스스로 사직서, 스스로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이 A라는 사람이 혹시 이 회사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요. 뭐 경영 방침이랄지 강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번 사직서를 내봤어요. 내봤더니 회사에서 바로 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비즈니스 표시했어요. 사직 의사는 없었고 그냥 표시를 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 비즈니스 표시라는 사실을 갑이 악이라든지 알 수 있었던 과실이 없었던 거죠. 악이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면직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비진입 표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기 때문에 사직은 유효한 것이 되는 거고요. 자, 밑에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표시요. 자, 공무원이 이제 만약 여기가 공무원이었을 때 이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를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공무원의 운영 방침이라든지 지시 강요에서 사직서를 냈어요. 자, 이것도 공무원의 비진입 표시가 되는 것이고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 표시는요, 공무원의 행위는 공법상 행위가 됩니다. 자, 공법상 행위는 우리 앞에서 했어요. 공법상 행위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항상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해 버린다는 거죠.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지시 강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시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나 유효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비진입 표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요,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면은요, 비진입 표시의 내용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또 잊어먹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쩌다가 가끔 시험 문제도 나와요.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통정허위 표시, 뭐 기타 또 뭐 사기 강박, 착오 등등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